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미정이고 나이는 32살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이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반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둘이 살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혼녀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저와 남편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저와 전 남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웨딩드레스 입는 게 꿈이었어요. 유치원 때였는지 어린이집 때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친척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너무 예쁜 신부를 보고 나도 커서 신부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었어요. 게다가 저희 집 근처에는 드레스 대여점이 있었어요. 파티 드레스나 웨딩 드레스를 빌려주는 가게였는데 항상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입은 신상 드레스를 구경하는 게 즐거웠어요. 가끔 가게 주인이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카탈로그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카탈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오려내어 앨범에 붙여놓고 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언젠가 미정이도 예쁜 드레스를 입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나도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을 거야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쌍둥이 여동생 유은정이에요. 저와 여동생은 이란성 쌍둥이라 거의 닮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닮았고 여동생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때문인지 어머니는 저를 편애하시고 아버지는 여동생을 편애하셨어요. 아버지는 은정이는 날 닮아서 귀엽구나.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동생은 얼굴이 작고 눈이 동그래서 귀엽긴 해요. 저는 오히려 고풍스러운 얼굴형이라 요즘 유행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 저에게 동생은 늘 툭툭 건드렸어요. 제가 드레스 카탈로그를 보고 있으면 언니는 이런 옷 절대 안 어울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언젠가 크면 나도 어울릴 거야. 이런 건 나처럼 귀여운 여자한테 어울리는 거야? 라며 듣지 않았어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건 여동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에게 전달 좀 해달라는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언니는 인기가 없으니까 결혼 못 할 거야.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나 운동에서 여동생에게 진 적이 없어요. 언니가 돼서 동생에게 질 수는 없었어요. 정말 그 일념 하나로 저는 공부와 운동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동생은 여자는 귀여움이 우선이지 공부나 운동 잘하는 건 의미 없어.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게다가 한술 더 뜨는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여동생이 귀여우셨겠죠. 여동생이 성적이 안 좋으면 넌 예쁘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머리에 들은 게 없으면 나중에 곤란할 거야. 엄마는 항상 언니만 편애해. 어머니가 편애하는 면이 있는 건 맞지만 결코 여동생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어요. 쟤는 외모만 신경 써서 걱정이네. 라며 늘 걱정하셨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도 성적이 좋지 않은 동생을 위해서였어요. 당시 제 성적은 위에서부터 세는 게 빨랐지만 동생의 성적은 아래에서 세는 게 더 빨랐거든요. 게다가 여동생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교칙에 어긋나는 화장을 하거나 교복 수선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여동생 담임 선생님이 여동생이 말썽 피우는데 언니는 너가 좀 챙겨주지 않을래?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그런 여동생을 돌보는 게 싫어서 고등학교는 여동생과 다른 학교로 갔어요. 여동생은 성적이 안 좋아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고 저는 일반 고등학교로 갔어요. 언니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알바도 해야 하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야간 자율학습 해야 해서 알바 못해. 몰래 땡땡이 치면 안 돼? 어차피 열심히 하지도 않잖아. 그 무렵부터 저는 여동생과 말하기 싫어져서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매 사이가 좋지 않으니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 좀 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 애도 아니고 다 컸는데 어른답게 굴어야지. 세월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은행에 취직했어요. 굳이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그 은행에 인턴십으로 참가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꼭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도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였어요.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저는 친구나 친척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릴 적 꿈을 떠올렸어요. 저도 예쁜 신부가 되고 싶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하는 일도 즐겁지만 어릴 적 꿈도 제게는 소중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없어요. 일이 바빠서 남자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한 제가 간 곳은 결혼정보회사였어요. 여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서로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만남을 주선받은 거라 순조롭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꿈에 그리던 신부가 되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식 날 그의 다정한 미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은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쁜 거라 생각했어요. 매일 접대하느라 바빠. 집에 못 들어가서 정말 싫어. 저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날 정년퇴직하는 분의 송별회를 했던 밤이었어요. 퇴근길에 지름길로 가려고 역 뒤에 번화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맞은편 인도를 걷고 있어서 여자의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남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침 그가 자주 입는 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아니겠지 라며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이 남편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두 사람을 사진 찍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귀가한 남편에게 "이거 무슨 상황이야?" 라며 사진을 보여줬더니 남편이 쉽게 인정했어요. 그 여자와 얘기하고 싶으니 집으로 데려오라 했더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데려온 여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어요. 하필이면 왜 내 동생이야? 미안한데 언니. 형부는 이제 내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말 좀 해봐. 명절에 연락처 교환하고 연락하다 보니. 근데 일일이 다 말해서 뭐해. 너랑 헤어지고 은정이랑 재혼할 거야. 맞아. 언니랑은 어울리지도 않았어. 딱 봐도 우리가 부부처럼 보이잖아. 여동생에게 행복을 빼앗기는 건가 싶었지만 그보다 여동생과 눈이 맞은 남편이 더 싫었어요. 알았어.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이미 자신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이혼신고서를 저에게 줬어요. 이쯤 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적으로 서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서 엄청 놀라신 듯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여동생 편인지라 은정이에게 뺏긴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접어. 지금 이혼하고 심란한 애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부모님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2주 후 이혼 처리가 됐다는 서류가 우편으로 왔고 위자료가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한동안은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울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이혼해버렸어요. 제가 이혼하고 집에 돌아온 날의 부부싸움이 원인이었어요. 예전부터 가치관이 달라 자주 싸우셨는데 쌓이고 쌓인 게 이번에 폭발한 거죠. 아버지는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 어머니는 예전부터 취미로 하던 꽃꽂이와 요리교실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함께 요리교실에 가자고 해주셨어요. 또래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을 거야. 이참에 기분 전환도 하고 풀을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처음에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거절했는데 계속 권유하셔서 한번 가보지 라는 생각으로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재밌어서 결국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도 다니게 되었어요. 그 교실은 저보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지긋한 분까지 두루두루 있었고 다들 친해 보였어요. 저도 금방 적응했고 휴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맛집을 다니거나 하며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렸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아침에 갑자기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어요. 유은정 씨 계시죠? 이야기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찰관은 저를 사건 용의자를 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자 경찰관 뒤에서 전 남편이 얼굴을 내밀었고 옆에는 여동생도 있었어요. 이웃들이 보면 오해할 것 같으니 일단 들어오세요. 최근에 이 부부를 괴롭히고 계신다면서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차 방문한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짓 한 거 없어요. 너 우리가 부러워서 질투하고 있잖아. 진짜 비겁하기 짝이 없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를 왜 괴롭혀? 정말 너무해. 내가 남편 뺐었다고 시기나 하고. 저는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의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경찰관님,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해 드리자면 이분들 사는 집에 휴일이나 밤이 되면 현관에다가 쓰레기를 투척하셨다는데요.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그만 좀 시치밌대. 여기 증거 다 있어. 현관 방범 카메라에 다 찍혔잖아. 잘 보이지? 날짜까지도 다 있어. 전 남편이 보여준 폰의 영상에는 저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우편함에 봉투를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딱 봐도 너 맞잖아. 이 영상이 찍힌 날짜에 나는 제주도에 있었어. 저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에는 요리교실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 바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는 전 남편이 보여준 동영상의 날짜와 일치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이날 전후로 저는 요리교실 사람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이건 그때 찍은 동영상이에요. 혹시 못 믿겠으면 그때 같이 간 친구한테 전화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전화 좀 걸어보시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동생이 경찰관을 말렸어요.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건 언니가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이랑 전화도 다 짜고 치는 거일 거예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같이 간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저는 같이 갔던 요리 교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집에 와서 카톡과 사진 등을 모두 다 경찰관에게 보여주니 이건 유미정 씨가 한 게 아닌 것 같네요. 거봐, 나 아니라니까. 이거 자작극 아니야? 뭐? 자작극이라고?
왜냐면 이 영상 속에 여자가 입고 있는 코트, 이거 엄마 코트 같은데? 그리고 이 코트는 은정이가 가져갔어. 그냥 똑같은 코트 아니야? 이 코트는 한정판이야. 첫 월급으로 엄마 사준 건데 이 동네에는 은정이 말고는 없어. 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본인이 맞아요? 너 정말이야? 언니가 이혼하고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잘 지내고 있잖아. 나는 언니가 행복한 게 싫어. 경찰관님, 저한테 누명 씌우려고 허위 신고한 거 고소되죠? 저 미친년 좀 당장 잡아가 주세요. 죄가 맞긴 합니다만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언니가 먼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리고 당신은 왜 아무 말이 없어? 당신도 고소당할래? 미안해. 나는 은정이가 울면서 말하길래 진짜인 줄 알았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해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경찰 온 거 동네 사람들이 봤을 텐데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건 정말 미안해. 진정하세요. 잘못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별 소문 안 날 거예요. 경찰관님, 지금 당장 이 두 사람 좀 잡아가 줄 수 없나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두 분은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가서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야 해요. 물론입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여동생은 끝내 가기 싫다고 버텼지만 결국 경찰차에 실려서 끌려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을 고소했고 얼마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고 하네요. 이혼 후 여동생은 아버지도 고향으로 가버려서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네요. 얼마 전에 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맛이 간 모습이었어요. 뭐 전혀 동정심조차도 안 들지만요. 일부는 40대까지, 다른 일부는 60, 70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최대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성의 성욕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대체로 30대 후반입니다. 이후에는 폐경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폐경이 시작되면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성의 성욕과 나이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성욕은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환경적 요소, 심리적, 사회적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의 성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10대와 20대 때 성욕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부정적인 기억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거나 안정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만족감과 충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0대와 50대에 접어들면 여성은 생리적 변화인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생식기관의 기능이 감소하고 호르몬 수준의 변동이 생겨 성욕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한 여성들 중 무려 69%가 성욕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폐경기 여성의 성욕 감소와 성관계 빈도의 급격한 감소가 꼭 폐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폐경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성생활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말라 생기는 통증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월경이 끝나며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마무리됐다고 느끼는 정서적, 정신적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가 들어 성생활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폐경이 되면 성적 관계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에 한산한 시간대에 모텔 입구를 지켜보면 60대 이상의 커플이 종종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부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중년 이후에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죽기 전까지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더 흔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경우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성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즐길 수 있습니다. 폐경기가 되면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서 그곳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번식 가능한 시기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성생활의 본래 목적이 번식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되면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이라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성공한 7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성들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한 분은 74세의 나이에 자신보다 36살이나 어린 남성과 사귀었는데요. 이런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 70대 이상의 여성들도 성욕을 느끼고 성적 욕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성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31.3%, 2번 이상은 41%에 달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중년 및 노년층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제는 성욕 앞에서 나이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나이로는 평균 수명을 따질 수 없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의 성욕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한 현대인의 생활이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생활의 욕구와 질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남성들은 매일같이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며 생활하고 명확한 사정이라는 마무리가 있죠.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년 여성들은 잠자리에서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을 육체적 쾌락보다 35%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서 여성들은 마음의 만족을 더욱 중요시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새로움의 부재로 성적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과의 반복된 행위는 일상의 무료함으로 여겨질 수 있죠. 이런 남성의 태도에 여성들은 서운함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들이 성관계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대와 30대의 절정기에 비해 성욕의 감소와 함께 쾌감도 줄어들죠. 특히 중년에 이르러 남성은 발기력이 약해지고 여성은 자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여겨 자신감을 잃게 되며 성생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년 이후에도 활발한 외부 활동을 포함해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꿀팁 하나 드리자면 늘 같은 장소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는 성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이라면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기와는 별개로 사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나도 여성의 성욕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성욕 감소를 단순히 나이 들어감에 다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성생활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파트너인 아내가 항상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폐경이 오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자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60대, 70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흐릅니다. 젊음이란 잠깐의 빛처럼 번쩍이고 지나가고 세월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갑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모두가 세월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어쩌면 다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늙음을 동경해왔습니다. 제가 20대의 초입에 들어설 무렵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시작된 이 독특한 감정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50을 훌쩍 넘긴 이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 많은 분들을 이성적으로 매력적으로 여겼고 그들 중 어떤 중년의 아저씨들은 저에게 더욱 자상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 또한 중년의 문턱을 넘어 50대 초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제 나이 또래의 중년이 아닌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70을 넘으신 어르신들이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저 동경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들을 향한 저의 애정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겠지요.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왜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제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어떤 이유도 설명도 필요 없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자면 나이 든 분들이 주는 특별한 매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그들의 흰머리와 구부정한 몸매조차도 저에겐 아름다움의 상징 같아요. 제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봉사활동입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할아버지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제 삶의 일부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특히 단칸방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한 분을 돌보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분을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제 삶에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설거지를 해드리는 건 물론 청소와 같은 집안일까지 모두 해드리는 게 제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봉사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아픈 곳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랍니다. 직접 손으로 아픈 곳을 눌러드리는데 할아버지들이 어찌나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더욱더 열심히 시원하게 해드리곤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모두 인자하시고 늙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봉사했던 할아버지도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농담을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어쩔 땐 야하고 짙은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제게 늘 보기 좋다고 말을 했고 남편이 정말 좋아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쥐락펴락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자신 곁에 있어줄 거냐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마시라고 제가 하는 게 이 일인데 당연히 곁에 있어 드린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언제나 망설여져서 하지 못했다고 하며 자기가 말을 건네면 들어줄 수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받으라고 하셨어요. 받아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등등 꾸깃꾸깃한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5만 원 정도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를 제게 내밀면서 정말 곤란하다는 거 알지만 하며 말을 꺼내는데 한 번만 저와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연로하신 분이 얼마나 힘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고맙다며 소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할아버지 알고 보니 힘이 장사더라고요. 아래 물건은 정말 크고 딱딱하며 힘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빨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았던 건데 젊은 시절에 유도를 배우셨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저를 제압하는 게 쎄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할아버지 집에 다시 봉사하러 가기가 난감했어요. 어쨌든 난감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할아버지가 건넨 봉투를 받았냐고요. 그것 또한 아니거든요.
저는 늘 봉사하러 가는 주부이다 보니 집안일이나 도울 뿐이지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있던 어느 날 자꾸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걱정도 되고 언제든 같이 있어달라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 넘게 찾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지 않겠어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놀라 대체 왜 누워 계시냐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하니까 상사병에 걸렸다면서 왜 일주일 동안 안 보였냐, 자기 죽는 꼴 보고 싶냐고 말하지 뭐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날도 할아버지와 관계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함께 하니까 그래도 기운이 나으셨는지 금방 회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 할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오늘이 독거노인인 할아버지에게 봉사하러 가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봉사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남편과 자식들을 생각하니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할아버지에게 찾아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등을 돌리며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더 좋은 봉사자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봤자 다 필요 없다며 제가 꼭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약속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준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늙었다고 냄새나서 싫은 거냐고 하시길래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대체 왜 그런 거냐고 해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그제야 수긍을 하시면서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테니 자기가 원하는 걸 꼭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어차피 마지막인데 어떠냐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은 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다른 걸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이게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며 사실은 요 며칠 전 저승사자가 다녀갔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괜히 자기 죽으면 후회하지 말고 효도 한 번 더 한다 치고 이 주책 맞은 늙은 노인네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자꾸만 때를 썼답니다. 제가 그 상황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는 나이는 들었지만 여자 마음은 다 안다고 저를 좋아하는 것도 모를 리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실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망설이는 게 느껴지셨는지 할아버지께서는 결심한 듯 하얀 봉투를 내밀며 그 안의 것을 받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결국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고 힘차게 움직이셨고 저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에 만족하셨고 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봉투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그냥 놓고 나왔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할아버지와의 일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한낮에 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아버지의 꿈을 꾼 후 오랜만에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더군요.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할아버지,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한 추억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가족들을 핑계로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됩니다. 다음 생에 우리 부부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사내 연애를 해왔는데요.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말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이런 일탈은 인생에서 처음이었는데 정말 짜릿하고 황홀했습니다. 약 5년 전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키는 약 160cm 정도의 적당히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똘망똘망한 눈빛은 지나가는 남자들을 모두 한 번씩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신입사원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진짜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삼겹살을 아주 좋아하셔서 회식은 항상 삼겹살집으로 정해집니다.
남자 직원 중 막내인 저는 미리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다른 직원들은 그 사이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6년 차라도 막내라 귀찮은 일은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10명 조금 넘는 직원이 있는데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도중에 갑자기 신입사원인 그녀가 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고 신입사원이 웃으며 말을 걸 때마다 심장 소리가 더 커져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제 첫사랑과 너무 비슷해 보여서 더욱 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막내라서 고기를 열심히 구워야 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나도 모르게 신입사원에게 먼저 손이 가더군요.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만 챙겨주게 됐어요. 고기도 먼저 접시에 담아주고 술잔도 반 정도만 채워줬죠. 신입 여직원을 지금부터는 그녀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그녀가 저에게도 좀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녀에게 인사 한마디 해보라고 했고 그녀는 일어나면서 부끄러워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예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받은 술을 잘 받아 마시던 그녀의 얼굴이 어느새 붉어졌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더욱 귀여워 보이더군요. 기분이 좋아진 듯 저에게 활짝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도 고기 많이 드시고 저랑도 잔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며 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결혼 여부, 저희 취향 등을 물어보더군요.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차 회식이 끝나고 사장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2차로 노래방을 제안하셨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터라 다른 사람들이 노래할 때 맥주를 마시며 속만 태웠습니다. 사장님께서 신입 직원에게 분위기를 띄우라고 하셨고 그녀는 열심히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잘 어울렸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저는 선배들을 챙기며 정리를 도왔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녀가 고마움을 표하며 나중에 우리 둘이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누웠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를 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나중에 술 한잔하자는 제안이 계속 마음에 남아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제 자리에는 음료와 함께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취해소 음료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고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보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술을 마시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이 선 후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오늘 형님이 할 얘기가 있다며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일이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감정을 다스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와이프는 알겠어. 만나서 얘기 잘하고 와. 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는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술을 사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오늘은 시간이 정말 안 간 것처럼 느껴졌고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눈인사를 나누며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마시는 자리가 조금 어색하고 서로를 살피는 듯했지만 술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편하게 대하며 말을 놓았고 저도 그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점 더 친밀해져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는 애교도 많고 솔직하며 화끈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본래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아내와는 다른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날까봐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며 몰래 만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술 친구, 예쁜 동생으로 지내려 했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사이에는 점점 애틋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동생으로만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제 마음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와의 편안한 대화와 잘 맞는 성격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너를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고 그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끌리며 시간을 보냈고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노래방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서 쉬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고 술이 아직 모자라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뭘 쉬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모텔에서 잠깐 쉬다가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왜 싫어? 라며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고 방에 들어서자 와이프 생각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저는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몸매를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황홀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성감대를 탐색하며 사랑을 나누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그 순간은 너무나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저희는 모텔을 나와서 이런 만남을 자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퇴근하면 술 한잔하고 모텔 대시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들 때문에 요즘 야근이 잦아진다며 서운해하는 와이프는 생각에서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탕비실에서 또는 계단에서 몰래 만나 서로를 탐하고 키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만남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만나자는 요청이 줄어들고 대화도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만남을 제안하지 않는지, 제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마음이 식었나 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명품을 선물로 준비해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선물을 준 후 다시 예전처럼 그녀와 가까워져 그녀의 속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다시 줄어들던 중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회사 선배와 그녀가 함께 걷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점점 줄어들고 그녀가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한 선배의 형수가 찾아와 오자마자 어떤 년이랑 바람을 피웠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형수를 쳐다보는데 형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너구나라고 말한 뒤 그녀에게 싸대기를 3개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충격에 몸을 떨었고 그녀는 남편 간수 못한 게 자랑이냐?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려 하냐? 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형수는 흥분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간통죄로 고소할 거라고 라고 소리쳤고 회사 선배는 형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로 구경 왔어요? 뭐 그렇게들 쳐다보고 난리야? 라고 소리쳤고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불륜 행각 벌였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했던 그녀에 대한 마음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회사 선배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본 그 선배가 아니라 다른 선배와도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요. 그들 모두 그녀에게 명품을 선물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그녀와 자주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언제 만나는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형수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난 후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오늘은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 직장 생활에 바쁜 평범한 남자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외모에 자신이 있었고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쉽게 만나고 어울렸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여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는 총 직원이 대략 20명 정도인데 그중 경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 한 명만 여성입니다. 그분도 유부녀이시라 사실상 남자들뿐인 직장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여러 번 소개팅을 주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을 경험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관계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은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니까요. 소개팅의 형식적인 절차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외모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소개해준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깽판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은 몇 번 받아보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받기로 했죠. 이미 알고 지내던 지인과 사귈 때가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술버릇이나 취미생활 같은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는 사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알면 알수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2년 동안은 진지하게 만나본 여자가 없었어요. 중간중간 썸 정도는 있었지만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던 중 직장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후배랑은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회사 생활이나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형, 외롭지 않냐? 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냥 적응해서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그 친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사실 저는 오픈 채팅이나 그런 종류의 앱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방법도 몰랐어요. 제게는 여자친구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냥 가볍게 술 친구를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자기도 오픈 채팅으로 연락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재밌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컸거든요. 그날 저녁 후배와 짧은 술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간은 9시 정도였고 저녁 겸 반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리 늦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보고 매일 보던 영상들이 오늘따라 질리게 느껴졌어요. 술을 그리 잘 마시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좀 과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았어요.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 날 말이죠. 잠은 오지 않고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말했던 오픈 채팅이 생각났어요. 오픈 채팅 한번 해볼까? 어차피 바로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싶어서 심심풀이로 방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죠. 1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만들었나 싶어서 다시 방을 만들었어요. 또 다시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냥 휴대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군요. 자는 와중에 뭔가 카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깨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금방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12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어요. 맞춰보고 대뜸 술 마시는 중이냐고 술 사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집이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자는 겁니다. 안 마실 거면 다른 사람 찾을 거라며 빨리 답장 달라길래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해버렸고 후다닥 나갈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나가보니 여자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저 여자인 것 같아서 가봤더니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완전 아재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리고 뭐 먹죠? 저 21살인데 제가 더 어리죠. 오빠라고 부를게요. 라면서 쉴 새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첫 만남에서 그 친구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만나자마자 혼자서 엄청나게 말을 해대며 분위기를 끌고 가더니 어느새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먹자고 제안했죠. 치킨집에 들어가서는 주문도 혼자서 척척 해내고 처음 만난 저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여성분들을 소개받을 때는 대화가 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약간 답답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비록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로부터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밝아서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킨을 먹으며 술자리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런 자리에 나왔는지 궁금해졌어요. 평소에도 친구들이 많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다 얼굴도 예쁘장해서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말했던 대로 친구들도 많고 매일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자신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모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대화를 건 것도 큰 용기였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갔어요. 우리는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어느 정도 가면을 쓴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린 친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을 주기 시작하면서 저도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을 때 이 친구는 오늘 처음으로 오픈 채팅을 해봤고 앞으로는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번호도 모른다면서 오늘 이렇게 헤어져도 나중에 연락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또래보다 성숙한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런 친구를 다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 그가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눈을 살포시 감는 걸 보고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집에 가지 못하고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고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오픈 채팅 경험담입니다. 저에게 오픈 채팅을 소개해준 그 동생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며 내 덕분에 만난 것이라며 술도 한번 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오길 바라며 분명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6살 건강한 총각입니다. 이야기는 약 3년 전 군대 제대 후 일자리를 찾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일찍 군대에 갔던 평범한 청년이에요. 당시 친구가 살고 있는 섬, 바로 추자도에 놀러 갔었습니다. 추자도는 상추자와 하추자로 나뉘는데 제 친구는 상추자 쪽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은 공기도 맑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서 정말 평화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잡은 고기로 회를 먹으며 친구의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레 밥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5일 동안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도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성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쪽으로 오는 걸 보았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분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뭐 좀 잡히나요? 여성분이 물었을 때 우리가 잡은 건 고등어 몇 마리와 전갱이 몇 마리였습니다. 친구는 잡어들만 좀 잡히고 비싼 고기들은 안 잡히네요 라고 답했죠. 젊은 여성분은 호기심이 생겼는지 오토바이에서 내려 방파제로 올라왔습니다. 잡은 물고기 통을 보며 이거 고등어 아닌가요?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이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저도 낚시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낚싯대를 하나 꺼내며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언니에게 나 조금만 해봐도 되냐고 물었고 언니의 허락을 받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끼를 끼우는 방법과 채비를 던지는 방법을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던져보기도 하고 미끼를 끼워보기도 했습니다. 단발머리를 꽉 묶고 갈색으로 염색한 그녀는 날씬하고 키도 작아서 비율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언니라 불리는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낚시에 익숙해진 그녀는 옆에서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방파제 끝으로 가 있었고 저와 친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낚시하던 방파제 쪽을 보니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급히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높지 않은 곳이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손을 뻗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방파제에서 끌어올릴 때 괜찮아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녀의 팔꿈치는 까져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보였어요. 언니와 제 친구도 곧장 그녀의 곁으로 왔고 모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추자도에 도착했을 때 렌트한 차로 그녀를 싣고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한 끝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의 휴식과 약 처방을 받았고 저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 그녀가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거라고 하며 본가는 부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녀는 전혀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더군요.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 나서 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연락처를 적어주었어요. 만약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 뒤 저는 친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너무 고맙다며 언젠가 우리를 찾아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고 친구도 함께 했죠. 우리 셋은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횟집 겸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곳에 놀러 왔다고 하며 제가 경기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아쉬운 듯 부산이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 친구보다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도 경쟁심이 있었는지 재치 있는 농담으로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분명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일이었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분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아버지의 일로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녀와 둘이 남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더 알아갈수록 매력적이고 귀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그녀는 자연스레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런 여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 집이 서로 너무 멀어 실현 가능한 생각은 아니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그 순간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우리는 술집을 나와 그녀가 걷고 싶다고 해서 바다 방파제까지 걸어갔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 순간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마치 불꽃 같은 열정이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을 나눈 후 저는 그녀를 꼭 안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서로를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1년을 만났지만